오늘 며칠이면 11월 19일 정의당 시국 버스킹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 전문가시고요. 무기, 국방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일하셨죠? 예, 저 청와대에 있었어요. 네, 청와대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거기서도 촛불 시위 구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네. 그때는 대통령을 탄핵해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오셨고 네. 지금은 탄핵을 시키러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때 맡은 업무가 뭐였어요? 저는 국방부장실에서 네. 행정관, 행정관. 그러니까 국방정책, 한미동맹, 네. 무기도입 이런 걸 관장하는 네. 일종의 어떤 비서라고 할 수 있죠.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미국한테 산 그 무기 구입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그때 국방비를 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한 8%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가지고 예. 대략 보면은 한 5년간 한 20조 원어치 정도를 무기 샀어요. 무기를 샀고요. 예. 지금은 한 해에 얼마 정도 무기를 삽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매년 무기도입비가 한 11조 원인데 네. 그중에 한 60에서 70%가 미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합치면은 대략 한 30조. 네. 에서 40조 되죠. 아까 저희가 시끄러울 때 차세대 전투기 스텔스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차세대 전투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그 얘기 이해할게요.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생각했던 게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예, FX 3차 사업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기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끝났어요. 네. 그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3년에 이제 기존 결정을 하는 거죠. 기존 결정이 돼서 보잉사의 비행기로 결정이 됐었죠, 거의. 예,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네. 조금 옛날 전투기입니다. 발음 조용합니다. 사일런트 이글. 진짜 왜 그래? 그 보잉사의 비행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이 많이 포함된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쌌어요. 쌌지요? 그때 예, 얼마였습니까? 그게 대략 60대 해가지고 7조 원에 도입하기로 했어요. 60대를 7조 원에 사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회사가 바뀝니다. 록히드 마틴사로. 네. 그런데 조건이 나빠졌어요. 60대에서 40대로 줄었고요. 아까 7조였습니까? 8조로 늘었는데 네. 예,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전투기입니다. 대략 미국은 한 대에 2천억 원에 구입하고 있어요. 예. 이게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최소한 2천억까지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전투기가 10톤인데 그 10톤을 금으로 사면 1,000억이 안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금보다 2배 비싸. 비행기가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스텔스기는 왜 여성분들이 출근할 때 화장하고 퇴근해서 화장 지우잖아요. 네네. 이거는 떠가지고 다니다가 3번을 떴다 내려오면 스텔스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돼.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니까 대략 30년간 도입비 한 3 내지 5배. 네. 운영비가 또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40조. 도입비가 8조. 대충 따지면 50조라고 하시죠? 50조.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부품을 매달 가는 게 있고요. 그 6개월, 3개월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하나 팔지 않습니까? 하나 팔아두면 30년 동안 우리가 록히드의 돈을 꼬박꼬박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얼추 한 50조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가 매년 1조 얼마씩 이렇게 보낸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이게 부품이라든가 이런 조달 계획이 아직은 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비행기로도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듈 개념으로 이렇게 통째로 갈아줍니다.
구성품을 그러면 예, 쭉쭉 엔진, 갈아주고 예. 뭐 엔진 오일이 샌다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그렇죠. 되고 갈아야 되고 날개 예, 부분에 예.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날개를 통째로 갈아야 되고 그런 예, 식으로. 그런 개념이고 예. 그런데 그 개념보다도 이게 전자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네. 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또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50 저런 분들 또 오셨죠? 아시죠? 나이 먹고 저런 사람들도 많아요? 때리면 안 됩니다. 폭력은 정과 함께 박근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나라에서 매년 한 수천억 원, 4, 5천억 정도 무기를 파는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로 뗀다. 할아버지, 왜 그래? 얘기하라고 본론. 이게 본론이야. 뭐가 본론이야, 인마? 왜 가세요? 자, 박수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로키드 마틴사에서 우리가 박근혜 좀 괜찮아요. 자, 괜찮아. 얼마나, 얼마나.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천억대 매출을 올리던 로키드 마틴사는 수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로키드 마틴사가 수주한 그 큰 무기들이 어떤 겁니까? 자, 선주에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거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사드가 한 개 포대되면 이거 갖고 대한민국은 못 지킵니다. 네, 2개를 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2개만 더 사면 됩니까? 3개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개 포대당 2조 원입니다. 예, 그런데 사드는 갖다 놔도 이 서울은 북한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건 사드로 못 바꿔으니까 패트리어트를 또 갖다 놔야 돼. 네, 그게 패트리어트가 한 개 포대에 대략 6천억 원을 잡습니다. 근데 서울방어에 6개 포대가 필요해요. 여기서 3조 6천억이 또 나가.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또 SM-3라고 이지스함을 갖다가 놓는다는데 네, 이 이지스함에 배 한 척당 건조비가 1조 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는 2조 원이 넘습니다. 예, 배는 한국에서 건조하는데 이 전투 체계는 로키드에서 들어옵니다. 네, 이게 대당 2조 원이 지금 우리가 세대를 갖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6조 원이 또 나갑니다. 이게 다 도입비고 운영비는 또 별도예요. 자, 아까 말했듯이 스텔스기들을 40대 사는데 8조 5천억인데 그걸 운영하는데 40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40조라고 쳐요. 48조인데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산 무기 액수하고 운영비까지 합하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계속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게 정도? 지금 대략 한 60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0조원치 네. 샀고 운영비는 따로죠. 아니 60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 아까 말했을 때 8조 5천억의 운영비가 30년 네. 동안 40조라면서요. 그러니까 계약된 것만. 계약된 거?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드, 패트리어트 등이 앞으로 또 들어온다 이거죠. 앞으로 들어옵니까? 네. 저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가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이 율곡 사업에 들어왔을 때 2천억 계약을 했나요 그때? 예, 대략 한 2천억 대였는데 2천억 네. 계약을 했을 때 린다김이 꼬치로 중간에 커미션으로 받은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대략 5%입니다. 5% 받았어요. 예, 5%. 더 받지 않았나요? 아니 그건 해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몰라요. 예. 국제적으로 커미션이 5%입니까? 그렇죠. 예, 국제적으로는 3 내지 5%인데 네. 무기 중개 사항이 몇조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000억 원 이상 겁니다. 1,000억이요? 예, 한 번 계약에 1,000억 원 이상 겁니다. 네. 도잉사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 친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이 계약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미션이 좀 올라가겠죠? 무기 계약은 계약서에 딱 서명하는 순간 거의 모든 무기 로비스트 수수료 네. 이거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에 다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스위스은행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네. 그 계좌에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 네, 계약서에 쓰면 과학대 비밀번호 열쇠를 넘겨주면 가서 찾아와서
그 돈을 먹는 거죠. 작년부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스위스하고 독일을 한 7번 갔다 왔는데 한국 돈으로 모이는 비자금 저수지에 돈이 엄청 많대요. 그러면 모기를 팔면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몇 억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그 스위스나 다른 데서 돈을 받습니까? 예, 법적으로 이제 이런 걸 선고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옛날 독일 올림피스트들은 베이루트 같은데, 여기 자금 세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무기 군수기업이 돈을 넣고, 계약이 딱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그 순간 동시에 비밀번호라든지, 그 금고의 열쇠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네. 의원님, 사드 계약에 로키드 마틴하고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 이번에 들어오는 사드는 미국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끼 상품이라는 거예요. 미끼라니요? 미끼 상품. 한국에 한 대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을 때 말은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실험했으니 한국이 안보가 어려우니까 우리 돈으로 한 대 놔드리자. 네. 사드가 귀뚜라미를 휘둘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한국 안보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 대 놔드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대 들어오니까 안보가 더 불안해요. 요거는 저쪽에 동남권 기퉁이만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한 대 놔줬는데 왜 방이 냉골이냐고. 그래서 2개,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넣어놓으면 다음 2번, 3번 포대가 또 소요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짜로 안 줘요. 이건 미끼 상품입니다. 미끼 상품이고 또 사드는 저기 150km 상공까지 올라가 우주에서 요격을 합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예요. 위에 거도 필요하고 아래 거도 필요하대. 그래요? 그럼 패트리어트를 또 서울 방어에 또 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충적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패트리어트 서울 방어에만 대략 3조 6천억 원이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드가 성주로 갔습니까?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런데 성주에 간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최순실이가 무당에서 굳어가지고 거기 낙점한 거예요. 거기는 사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김정배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최순실이 구슬해서 사드가 성주로 갔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성주에 갈 수가 없어요. 성주에 가기가 저 어딥니까? 간데가 처음에 성산 아닙니까? 마을의 주산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눈만 뜨면 그 산 번져 봐. 마을에서 1.5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좁습니다. 세상에 여기다가 사드를 갖다 놓는다는 이런 미친놈들이 아주 지랄 발광을 하다가 결국은 저기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지 손으로 옆으로 물린 겁니다. 지동으로.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자, 여당이 잘하는 안보는 원균이의 안보입니다. 43개예요. 선전으로 부산을 제가 치겠습니다. 이순신 제 걱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순신을 본고파직하고 원균을 투입하다 보니까 막상 와보니 안 되겠거든. 그래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러니까 더 화가 난 권율 장군이 포장 80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2박 3일 내갖고 지쳐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 부하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진보가 하는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입니다. 보수 정권이 하는 원균이의 안보예요. 결과에서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교전의 버금가는 여러 군사 사태가 있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성공한 군사작전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내보십시오. 우리 애들 아픈 애들 죽이기만 했습니다. 계속 안보 실패한 정권입니다. 이게 바로 원균이가 하는 안보고 우리는 대안으로서 북한하고 협력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작전을 하면 성공하는 진보의 안보는 이순신의 안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드가 최순실과 정윤의 영향으로 갑자기 배치됐다는 것을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작년부터 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피부 미용 사건이 끝나면 저희가 결과를 내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 최순실 일당은 군의 고위 장성 인사에도 개입했고 무기동에도 개입했습니다. 명명 백백가발의 진상을 밝혀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누나가 왔습니다. 네. 자, 심상정 대표입니다. 인사드리시죠. 김명래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바람대로. 페이스와 진보가 공이 인정하는 진짜 안보 전문가 김종대 국회의원을 국방장관 시키려면 정의당이 빨리 집권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 정의당의 6남매 국회의원 중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이정희 국회의원 소개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정의당 분들은 되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TV에도 안 나와주고. 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김종대 이정희 의원입니다. 네. 인사하셔서 조심히 내려가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버스킹 그 기획안을 보니까 예. 지금 기획안을 보셨어요? 저를 못 봤어요. 아니 지금 잠깐 올라올 때 보니까 네, 이게 왜 하는지 악마 기자라고 돼 있더라고. 네. 악마 기자. 제가 책을 내는데 악마 기자가 나와요. 아니 그래서 그 악마 기자 이 정치인이 악마 기자하고 버스킹을 하면 정의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정치인. 저하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악마 기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가 악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사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다고요 그냥. 아까 김종대 의원은 굉장히 알짠데 바람잡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보니까 저기 두루마기 입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우리 초등학생도 계시고 뭐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이셨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이 막히면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죠? 저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굉장히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최순실이 감사해요. 고영표가 고마워 죽겠어요. 사실은 저들은 그런 애들이었어요. 박근혜는 그냥 그런 아줌마였어요. 연예인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주사 맞기 좋아하는 그런 아줌마였어요. 근데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할머니 어떻게 알아요 아가씨인지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줌마 소리 하면 안 네. 돼, 아줌마 소리. 그런 사람인데 아줌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줌마는 위대한데 그런 분이세요. 근데 자 그런 분이신데 그걸 몰랐을까요? 새누리당이 몰랐을까요?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장관이 몰랐을까요?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정치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최순실 사태로 이 맨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순실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네. 어디까지 알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저같이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최순실에 대해서. 아니 최순실이 말은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이 옷 스타일, 옷 골라주고 브로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핸드백 골라주고 그렇게 진짜 개인사를 돌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 옆에 지키다 보면 그 뭐 호가회 해갖고 진짜 부정축제 좀 했겠지.
그 규모가 좀 큰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이 정도. 근데 네. 지금처럼 대통치하는 거라는 사실까지 안 사람이 꽤 많았을까요? 그 내부는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최순실이 문화와 체육 이 두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계와 체육계만 주물렀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만 뉴스가 났죠. 근데 더 많은 게 사실 문화와 체육이 국가 재정이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10% 20%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건설, 교통, 그 다음에 국방 여기에서 더 많은 최순실의 입김과 손길이 그런 마귀의 손길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 돈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같이 쓰고 있거나 쓸 돈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검찰이 밝혀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자시니까 이제 구체적인 저 범죄 사실을 이제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거 조금 네. 이따 이야기하고 저는 최순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통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과 노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사드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반대했지만 찬성하시는 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노선 차이가 아니라 제가 답답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그 구조, 그 결정의 프로세스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얘기했겠지만은 네. 우리 김종대 의원은 사드 절대 배치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합참하고 국방부가 아직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어떤 결론도 안 났는데 무슨 저기 배치를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낌에. 네? 그래서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대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맡은 거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맡은 거예요. 그 전에 개성공단 폐지할 때도 홍영표 주무장관도 네. 반대하고 외교부 장관도 반대하고 그 측근 대통령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고 건의하고 정책 그 뒷받침을 해드려야 될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드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 장관은 아니겠다 해서 비판도 안 했어요.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했나 보다 해서 세게 비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할 말은 없어요.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는데.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을 독선 정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줘도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가 다 규정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정책을 검증하는 또 기관과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걸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또 프로세스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권한을 갖고 내 혼자 결정했다. 아니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단연 그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행사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점쟁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가 막힌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우리 권력을 위임하려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게 1+1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1+1이 아니고 1+2인지 3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저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간의 문제. 우리 헌법이죠.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이렇게 줬다. 그거는 헌정 질서의 가장 기초를 허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처음에 호가호의라고 해서 뭐 대통령의 옆에 붙어서 부정축제나 좀 많이 해먹어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군사 기밀부터 외교 안보부터 메시지까지 모든 통치행위를 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 씨의 이력이나 뭐 저는 학력 갖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모든 그 양반의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 놓고 볼 때 그래도 일본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재를 맡았다. 이거는 정말 신도와 신자 사이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그래서 그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하루라도 이 통치권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저 국민들 시민들 중에는 반대하실지 모르지만 측근 비리 정도라든지 친인척 측근 비리 정도면 특검 임명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 묻고 대통령 일부 권한 정지하고 그런 정도면 뭐 용서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대통령 자신이 책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처음부터 대통령 퇴진을 제일 먼저 걸고 일관되게 싸웠던 겁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하야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절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여기서부터 사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네. 박근혜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뒤에 최순실이 있다고 했는데 최순실의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이 글을 읽는 거를 친구들하고 친해요? 그럼요. 그 누나들하고 5년 전부터 제가 같이 지냈는데 최순실이 글을 읽는 적을 본 적이 없대요. 신문을 보는 적도 없고 오직 글을 읽는 거는 노래방에서 노래 가사 읽는 게 다였습니다. 최순실과의 브레인은 장시호입니다. 어제 구속된 장시호인데 장시호는 현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스마트 기생으로 연세대에 갔는데 고등학교 성적표가 어제 나왔죠? 체육 특기자인데 체육이 양이나 미예요. 나머지는 다 가고 제가 장시호 친구도 여러 만나봤어요. 브레인의 자격은 가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장시호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친구는 우리 반에서 꼴찌를 한 게 아니라 전교에서 꼴찌를 했는데 전국에서 꼴찌를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장시호가 한글을 제대로 깨우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최순실의 머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다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순실은 박근혜의 머리였습니다.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화상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비를 온라인으로 쏘아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맨 얼굴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국가와 국민 아니죠. 돈과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대통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정치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째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 젊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학교를 근데 다니다가 잠깐만. 근데 이 정치를 하려면 이 3차원의 세계만 갖고 안 되고 영적 세계까지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13년 만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제가 왜 이렇게 출세를 못하는지 잘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세계를 차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사람 속으로 끌고 내려오든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돌을 터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이 하늘의 세계에서 인간 속으로, 사람 속으로 끌어내려서 저희 정의당이 집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돌려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노동운동에 뛰어드셨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때 그렇게 뛰어드셨죠? 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78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78년 네. 학번 79년도에 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79년도에. 네. 그다음에 80년도에 광주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들이 다 운동권이었어요. 지금처럼. 지금 대학생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생도 그렇죠. 이제 대학생은 이제 올드하고, 이제 중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지금 내려갔죠. 예. 그런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 농촌 활동을 많이 다녀보셨죠. 농촌 활동. 근데 그때는 공장 활동도 있었어요. 공활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공장 활동 공활을 경험하러 구룡단의 노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25년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때는 다 이렇게 식육사범들을 전부 나중에 졸업장을 줬어요. 그 졸업장을 받을 때는 이제 제가 수료 중이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대신 가서 그 졸업장을 받으셔서 아직까지도 장롱의 맨 밑에다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감옥은 언제 가신 거예요? 네? 감옥은? 감옥은 제가 감옥보다는 유치장을 좀 많이 갔죠. 네. 제가 이제 16가지 범죄로 제가 수배를 생활을 하다가 제가 9년간 수배 생활을 했는데 9년간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식육사범을 여성으로서 최장기 수배자였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노트 6.29 선언 이후에 우리 16년 후에 제가 10년 만에 재판을 받아서 1년 6개월에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게 제 형량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삭이 돼가지고 재판정에 나갔어요. 재판정에 나갔는데 제 공소 사실을 적시한 공소장이 남의 박수로 한 3개가 쌓여 있는데 그 범죄 혐의가 뭐냐면 나머지는 공소시효 5년이기 때문에 다 털고 2가지가 남았어요. 공소시효 10년짜리가. 하나는 집단 방화 사주죄. 또 하나는 집단 상해 사주죄. 흉악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악범이 되다 보니까 이 판사가 피고 심상정을 부르는데 만삭이 돼서 제가 걸어나가니까 아줌마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범죄 혐의만 보면서 심상정이 여자라고는 끝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그때 당시 집단 방화 사주가 뭐냐면 그때는 시위를 하면은 거리 시위를 하면은 전투경찰이 막 체류탄을 쏴야 된다니까 화염병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 시위를 제가 배우 조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막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해 다치는 것을 배우 조종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때 그 판사가 마지막 이 판결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제가 가슴 그랬어요. 무죄를 주고 싶지만 이 범죄는 형량이 무죄가 없어서 집행유예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죄 없대. 엄마 범죄자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얘기가 최순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알았어요.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대통령이 국가 민족은 상관도 없고 드라마와 연예인과 주사만 상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 대통령이 정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최순실만 관심이 있고 돈만 관심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자, 국민의 마음은 박근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무당을 대통령으로 세워놓는 거, 무속인을 따르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터집니까? 정의당만 빼고. 왜 정치인들은, 야당은 우리한테 국민들의 눈 높이에도, 국민들의 가슴 높이에도 못 따라오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진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야당도 사실은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 사태가 올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은폐됐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면 누구도.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사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빨리 국민들한테 힘 모아서 퇴진시키는 그 길에 우리 정의당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을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여권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대통령과 정부와 검찰과 또 재벌과 국회까지도 공유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 기득권 질서 속에서 은폐에 동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고들지 않았죠. 알고도 말 안 했고 야당들은 그것을 견제하고 확실하게 파헤쳐서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것을 교정해야 될 책무가 야당들에게 있는데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거나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이 더듬이는 네. 그 가운데 또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한시라도 자리에 있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역풍 이야기하고 또 뒤에 후유증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무자비하게 탄핵 소추를 시킬 때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로 잡아줬어요. 지금은 그때는 정치권의 일부 수구 보수 세력들이 주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에 멈칫거리거나 누구든 정치권에서 멈칫거리는 분들은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함으로써 뭐 손해볼 게 있다던가 책임질 게 있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탄핵을 하면 뭐 역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데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말 한마디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무단횡단쯤 됩니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폭 흉악범의 권력을 가지고 재벌 핀을 뜯어가지고 자기 돈을 챙기려고 했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한진 같은 회사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회사를 망가뜨려버리고 CJ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너가 부회장을 막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였는데 이런 흉악범을 처벌하면 역풍이 분다 이 얘기 자체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명확히 방향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득권 정치 세력 간의 담합으로 민심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민주화되고 산업화됐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정경유착의 낡은 뿌리, 그죠? 독재의 낡은 뿌리 이런 것들이 칭칭 대한민국 사회를 동면매서 결국 그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물쩡 안 된다. 이번에는 어물쩡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데까지 우리 시민들이 나가야 되고 정치권을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력한 정당이라도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본인이 인심 쓰듯이 국민의 뜻과 다른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하는데 어떡하냐 빨리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세기 이상을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린 이 낡은 질서가 일주일 만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적당히 미봉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법에. 첫째는 국민들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해법도 안 된다. 이거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정질서,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헌법의 질서에 맞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가 전제된 위에 말하자면 공의주의적인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당들이 해법을 내놔야 될 책임이 있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다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위임된 범위는 아까 두 가지 원칙, 퇴진을 전제로 한 그리고 헌법 질서에 맞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정책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눈 불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들은 청와대 새누리당은 온갖 부정을 다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고 총칼 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탱크를 몰고 국민들을 짓밟고 정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정과 희생과 모든 걸 다 치르고서라도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버티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지금 청와대를 점거하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모도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광화문에 저 서울역에 많이 왔어요. 좀 많이 왔어요. 많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온갖 명을 써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통치력이 복원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감옥에 가가지고 지시를 못하잖아요. 아니 뭐 순실이 말고 순득이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근데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밝혀질 게 아직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힌 것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 지지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네. 그 다음에 우리 악마 기자가 또 지금 후속편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더더군다나 요즘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그 향정신성 약품에 의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해롭고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리든 간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통치력 보고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믿어 주셔도 된다. 그런데다가 특검하고 국정조사 여러분들이 압박해가지고 12일날 100만 명 수업하려 특검하고 중조사 그거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좀 더 거인 데가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의 공범들이 빨리 석고대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정현 씨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조끼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본인들도 석고대전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새누리당 기반을 빼앗아야 돼요. 검찰력 빼앗고 대통령 기반 빼앗고 우리 국민들이 확고히 지키고 있으면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이 버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어떡하냐? 저는 우리 국민들이 26일 날 여기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모이지만 오늘은 전국 동시다발로 모이잖아요. 12일 날 헤어지면서 26일 날 다시 모이자 했어요. 그죠? 26일 날 얼마나 모인 것 같습니까? 200만 이상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6일까지 대통령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26일까지. 26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바로 탄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을 이기는 그런 권력이나 국민을 이기는 질서는 절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번에 그 특검법 통과될 때 보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했는데 내일 최순실 씨가 기소되는데 그 기소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면은 법률적 요건으로는 바로 탄핵 발의가 가능한 시기. 그리고 7시간을 비롯해서 또 대통령의 지금 정신 상태, 요즘에 TV 토론에 TV의 그 이른바 종편 메뚜기들이라고 명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중에 요즘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패널들이 등장을 했어요. 정신과 교수,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요즘 패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상태가 더 좀 드러나고 그러면 아마 국민적으로 이후에 탄핵에 대한 의지가 모아지고 새누리당도 그걸 거부하지 못할 거고 지금 헌재 가서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헌재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할 만한 국민이라고 60년 대한민국의 낡은 뿌리를 단칼에 쉽게 이렇게 우리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독일로 우리 주권자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열려 말고 자꾸만 오만 걱정을 불러들이지 말고 원칙에 따라서 밀고 가면 힘이 딸릴 때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문장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요. 성함이 뭐예요? 네? 이런 식이니까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빨리 최순실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엿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있지 않습니까? 방탄조끼. 네네네.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잘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찍어서 이 사람은 박근혜의 부역자, 옛날에 나치 전범, 민주주의의 적이자 법치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주권자가 다 한 목소리로 외쳐도 이게 쉽지 않구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헌법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 소환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방탄조끼들 계신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방탄조끼 벗지 않으면 소환한다. 이거 가지고 서명해서 갖다 전달하면은 이제 공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 건데 마지막까지 가면은 방탄조끼 역할을 자임하는 사람 다 쓰는 거라고 안으로 좁아들 거예요. 네. 어차피 같이 감옥 갈 수준의 공범자들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 행사가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이 시대에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우리 역사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 광장에 나온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특검이 이루어졌고요. 국정조사가 꾸려졌고요. 앞으로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검찰의 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박근혜는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왔습니다. 무당이 지랄을 하고 대통령이 지랄 국판을 열어도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이만큼 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오늘 그 주진우 기자와 시사회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다가 삐끗하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이 암덩어리들 민주주의의 적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뭐 이제 시작이 되고 시끄러워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한 가지 해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문자 온 게 뭐냐면 범죄 혐의가 16가지라는 게 암만 계산해도 16가지가 안 나오는데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냐.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하면 그게 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네. 주거침입죄 아세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이제 특수요? 특수? 이게 막으니까 아, 예. 그걸 밀친 거예요. 주거침입죄는 뭔지 아세요? 대학에 가서 집회했다고. 대학문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저 나쁜 사람 아니고요.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위해서 제가 훈장으로 생각하고 명예절 오늘의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놈이 그놈이다, 저놈이 저놈이다. 그거 다 박근혜 추종자들이 그리고 박근혜를 따르는 언론이 한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심상정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인자리에 함께 와주셨으니까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면에서 다른 야당들 그리고 새누리당들 정치권을 압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정의당이 철저히 국민 편에 선 정의당이 네.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 더 좋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전국이 어지럽고 정의당이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심상정도 있고 노회찬도 있고 썰전에 나오는 유시민도 있고 진중권도 있고 이정미도 있고 김종대도 있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아니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반영도가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여자는 좀 뜨끔미지근하게 해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론조사 보고 다 판단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편에 서면 쭉쭉쭉 올라가고 국민의 편에 좀 뜨끔미지근하게 하면 뜨끔미지근하게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고 반대편에 서면 그냥 팍 내려가고 이게 잘 되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됩니다. 잘하면 찍어주고 잘못하면 X를 탁 이렇게 주권자들의 책임을 다하면 대한민국 정치 잘 발전할 겁니다. 전 대한민국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